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관련 입법을 빨리 마치고 검찰 특수부 축소 등도 곧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수사 방해이자 가짜 개혁이라고 맞섰습니다. 죽은 채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이틀 연속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정부가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이어졌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빚 문제로 다투던 중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수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동생과 당첨금을 나눠 가지기도 했지만 사업 실패가 비극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화두는 역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라면서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관련 입법을 빨리 마무리하고 검찰 특수부 축소 등도 모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 방해이자 가짜 개혁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8일 만에 고위 당정청회의, 여권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에만 그동안 1년 반이 걸렸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내일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 구체적 방안을 법무부가 발표하고 모레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첫 법무부 발표 뒤 단 일주일 만입니다. 감찰과 인사 등 후속 개혁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면서 입법도 빨리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과 규정은 신속하게 손보고 당 차원에선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도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야당의 통큰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장악을 위한 야합이자 검찰 협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이요. 조국 부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입니다. 한국당은 또 불법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겠다는 일방 폭주를 선언한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네, 방금 보셨지만 정부가 모레 검찰개혁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나면 이제 검찰개혁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처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조국 정국의 출구를 찾기 위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임위 심사기한은 이달 26일까지입니다. 당정은 서두르면 당장 이달 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에게 대화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해내자고 제안합니다. 여당이 이처럼 속전속결식 속도전에 나선 건 이른바 조국 정국의 출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두 달 넘게 국회에서 광장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인 데다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당 지지율 역시 부담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조 장관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면서 거취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개혁 적임자라는 이유로 임명된 만큼 검찰 개혁안이 처리될 경우 자연스레 거취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야당입니다. 사법개혁법안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앞서 여야 사당이 합의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당과 여당 이중대 정당들의 합의문을 보면 선거법 먼저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끼리의 합의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 정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내일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한 본격 협상을 시작합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도 이달 말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여야의 조국 정국 출구 논의가 시작된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이 같은 검찰개혁 방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정경심 교수는 16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자정을 넘어 귀가했습니다. 앞선 세 차례의 조사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신문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정 교수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은 다음 주 안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을 건네받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법원은 이미 조 장관 일가의 계좌 추적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습니다. 특히 현직 법무부 장관 배우자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에 따라 검찰 수사 정당성에 대한 역풍 여론이 일 가능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함께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하면 검찰 수사는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연속 이틀째입니다.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무차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서 죽은 야생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군부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립환경과학원은 근처에서 죽은 야생 멧돼지 한 마리를 더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두 마리 모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에서만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가 4마리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까지 합하면 모두 5마리입니다. 정부는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지역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찰 활동 등을 통해서 그 멧돼지 간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활동 범위가 넓은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먹이가 안정적으로 있으면 크게 벗어나진 않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먹이 안정성이라는 부분은 이미 극한 상황을 초과한 게 이미 오래됐죠. 야생 멧돼지는 최근 며칠 새 서울과 충북 청주,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출몰했습니다. 다행히 이들 지역 멧돼지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생 멧돼지들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는 짝짓기철이 막 시작된 만큼 차단 방역에 적잖은 어려움을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정부는 접경 지역의 멧돼지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총기 사냥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일대 멧돼지들에게 광범위하게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농가들은 멧돼지가 문제인데 집돼지만 잡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접경 지역 내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병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감염 위험 지역, 발생 완충 지역, 경계 지역, 차단 지역 등 4개의 관리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감염 위험 지역에는 강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철책이 설치됩니다.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30제곱킬로미터 내에는 포획용 틀과 트랩을 놓고 300제곱킬로미터 내에는 총기를 이용한 사냥에 나섭니다. 발병 5개 시군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 완충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늘립니다. 이에 인접한 7개 시군은 경계 지역으로 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일부터 일제 포획 주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사냥 등 개체수 조절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전량 수매 후 매몰 처분해야 하는 농가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원인체를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걸리면 집돼지를 잡는데요. 국가 방역이 뚫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농가가 지는 거예요.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정한 돼지 일괄 처분 농장은 모두 148곳, 15만 마리 규모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22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총리는 이번 방일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를 풀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최고 1,300mm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에선 오염수가 샜다는 경보까지 울리기도 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하천 옆 주택이 순식간에 무너져 사라집니다. 마을은 물에 잠겨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옥상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애타는 손짓이 이어집니다. 早く逃げればよかったんですけど、あっという間に10分かかんないぐらいでもう満杯になっちゃったよね。 지금까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만도 40여 명, 부상자는 170여 명에 이릅니다. 집계가 계속되고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수도권과 동쪽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심한 곳은 최고 1,300mm, 반년치에 가까운 비가 24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일본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우량으로 수십 년에 한 번 있는 폭우였습니다. 태풍이 지난 도쿄를 비롯해 12개 광역자치단체에 최고 등급인 폭우 특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NHK는 모두 77개 하천이 범람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1,300여만 명에게 피난 지시나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すごいんですね、水の量が真っ黒で。いつもと全然違う風の強さと雨の降り方. 항공기와 철도 등 대부분 교통은 이틀 동안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42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던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오염수 누수 경보가 밤사이 10번 울렸습니다. 도쿄전력은 일부는 오작동이라고 밝혔지만 4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네, 그럼 일본을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현택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으로 이틀 동안 무려 6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 옆에 있는 하천이 범람했고 그래서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입니다. 지금 제 옆을 보시면요. 집들의 1층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당시에 비해서는 수위가 1m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옆에는 쓰레기 수거차 2대 그리고 승용차 1대가 물에 잠긴 채 버려져 있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전은 되지 않아서 가로등 불은 들어와 있지만 주민 2천여 명이 모두 대피한 상황이어서 마을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더 들어갈 수 없어서 항공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곳에서 2km를 더 가면 대규모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거주자와 직원 260여 명이 고립됐는데 소방당국이 보트 등을 동원해서 좀 전에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피해가 상당하군요. 이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현지 여건이 그렇게 좋진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불빛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형 조명차입니다. 마을에 들어찼던 물을 다시 하천으로 빼내는 배수 작업이 밤새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만여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병원에선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슈퍼나 편의점 등의 영업이 재개되지 않으면서 생필품을 구하는데 애를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밤부터 고속철도인 신칸센 운행이 일부 재개됐습니다만 나가노에서 물에 잠겼던 신칸센 120량은 최악의 경우 폐차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참가하지 않지만 일본이 중국까지 초청해서 준비했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내일 관함식도 취소됐고요. 다만 항공편은 내일 오전부터는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네, 황현택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큰 피해를 낸 태풍 하기비스는 우리나라에도 거센 바람과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강력한 찬 기운이 자리했기 때문인데요. 태풍의 영향이 끝나자마자 바로 겨울이 되는 걸까요? 모레 새벽 강원 산지엔 첫눈이 예보됐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륙 하루 전까지도 매우 강한 대형급 세력을 유지했던 하기비스. 일본 내륙을 관통하면서 빠른 속도로 구름대가 흩어지더니 오늘 오전 9시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재난감시 CCTV에 포착된 주문진항. 태풍과 1,5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향해 쉼없이 밀려옵니다. 부산 역시 최고 6m의 높은 물결이 해안가 산책로를 위협하고 강풍으로 카메라까지 흔들립니다. 울진 후포항에선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되고 양양 죽도해변에서 미국인 남성이 실종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울산과 통영 등지의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80km 안팎. 한반도에 상륙한 것도 아닌데 강풍에 파도까지 거셌던 것. 한반도 북쪽에 자리 잡은 강력한 한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소멸되어서도 우리나라 북서쪽에 탄 대륙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차가 커져 강풍이 불었고 여전히 풍랑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도 해상에는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찬 공기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는 모레 새벽 강원 북부 산지엔 1cm 안팎의 첫눈이 예보됐습니다. 태풍에서 첫눈까지 하루 이틀 사이에 계절이 겨울로 향해 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난 불로 1명이 숨지는 등 밤사이 화재로 사상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캐한 연기를 뚫고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을 수색합니다. 건물 내부에 갇혔던 상인은 사다리를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오고 연기에 질식한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방배동 남부 종합시장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주 가라지점이 저기 저 천정에 여기서 한 30m 이상 되잖아요. 이 옆가를 개방해버리니까 쫙 따라 나왔잖아요. 이 불로 정포에서 자고 있던 60대 상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점포 9곳이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에는 서울 개포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5층짜리 건물 2층에서 시작된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인 주택에서 전열기로부터 층부류에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5분에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한 찜질방 화재로 68명이 대피하는 등 밤사이 전국적으로 화재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전주에서 한 50대 남성이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빚 문제 때문에 큰 다툼이 벌어졌다는데 이런 형제 간의 비극은 수년 전 형이 로또에 당첨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전통시장. 시장 바닥에는 혈흔을 닦아낸 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49살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58살 B씨. 피의자와 피해자는 형제지간으로 사건 당일 빚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일단은 그 성인 비극을 기른다고 못죠. 이제 여기서 막 다투더라고. 전화로 다투고 싸우고 왔대요, 전화.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형제의 비극은 로또 당첨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년 전 로또에 당첨돼 8억 원가량을 받은 형은 살해된 동생에게 집을 장만해주는 등 형제들에게 돈을 일부 나눠줬습니다. 남은 돈으론 식당을 차렸는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동생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최근 형이 대출 이자를 제대로 못 갚게 되자 말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홧김에 흉기까지 휘두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생한테 사준 집을 담보로 이제 그 대출을 좀 받았는가 봐요. 금융이자를 이제 밀리니까 동생이 이제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로또 당첨금을 나눠 가질 정도였지만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형제에게 로또의 행운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뒤 8차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죠.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 청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당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요청할 계획인데 경찰 협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모 씨는 사건 발생 31년 만에 재심 청구에 본격 나섰습니다. 새로 유무죄를 다툴 핵심 물증은 8차 사건 당시 윤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기록입니다. 검찰 보관 연한에 따라 폐기된 줄 알았던 윤 씨 관련 자료는 최근 경기 오산경찰서 문서고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당시 수사 기록상의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윤모 씨의 무죄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윤 씨 측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화성 8차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절차와 형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화성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이나마 피해를 이렇게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한이 풀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검토를 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 윤 씨만이 아닙니다. 9차 사건 용의자 윤모 씨는 범인으로 몰려 현장 검증까지 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누명을 벗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로 수사를 받던 차모 씨는 경찰 수사 20일 만에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냥 개 미친놈 마냥 막 뛰어다니는 거는 그냥 바로 갔다 오니까 밤에 와서도 막 해도 그 전에는 안 그러고. 화성 사건 당시 경찰 강압 수사 의혹과 재심 청구 움직임을 둘러싸고 경찰 협조 여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열차 편이 25% 가까이 줄어드는 등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파업은 내일 오전 9시면 종료되지만 아직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부산 가는 표를 조회해보지만 매진만 잔뜩 듭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인 지 오늘로 사흘째. 제대로 열차 시간표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파업으로 서울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열차 40여 편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열차 운행수가 줄어 원하는 시간대에 차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이 많았습니다. 못 구했죠. 벌써 예매가 다 매진이 돼버리니까. 하루 만에 겨우 표를 구한 승객도 있었습니다. 원래 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급하게 구한 게 오늘 올라오는 표더라고요.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체 열차의 평균 운행률은 75.3%, 고속열차인 KTX는 68%,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3.8%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오전 9시면 이번 파업은 종료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과 근무체계 개편, 안전업무 인력의 본사 직접 고용 등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내일 오전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을 평소처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는 수요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홍콩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아닌 지역별로 이른바 게릴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시민들은 위축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박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과 접경 지역에 위치한 샤틴의 한 쇼핑몰. SNS 등을 통해 특정 장소가 공지되고 시민들이 모이면 시작되는 이른바 게릴라식 시위입니다. 홍콩 섬으로 들어가는 지하철이 통제되면서 생겨난 시위 방식입니다. 일부 매장 앞에서는 무엇인가 벌어지고 있는데 시위대가 우산으로 완전히 감싸버립니다. 게릴라 시위대들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시위대들은 이처럼 친중 친경찰 기업들에게 경고 문구를 쓰고 있는데 이를 정샤우, 즉 인테리어라고 부릅니다. 裝修咧，其實係示威者對於政權嘅一種不滿嘅手法嚟嘅。我哋裝修咧唔係一啲唔係無差別咁樣。 오늘 오후 홍콩 전역 16군데에서 이러한 게릴라 시위가 열렸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뭐 시위가 열리고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톤문, 나이퍼허이, 샤틴 여러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경찰 진압작전이 펼쳐진 12개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많은 시민들이 체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포된 시위자를 구하는 장면은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시위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체포된 시민들은 2,000명이 넘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15일자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의 대규모 택지지구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이들 5곳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9일 부동산 안정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으로 여의도의 약 8배 규모인 2,273만 제곱미터 면적에 계획상 12만 2천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12개 무역항을 통해 일본산 어패류와 갑각류가 12,000톤가량 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패류와 갑각류가 식용으로 들어와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하던 전 제2유그룹 회장 주수도 씨를 선임계 없이 수시로 접견했다가 징계를 받은 변호사 A씨 등 2명이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채 2014년 10월부터 6달간 주 씨를 539차례 접견했다가 변협으로부터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이 살아 움직이고 해외 유명 미술관의 작품도 눈앞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증강현실, AR 기술에 초고속 통신 기술이 더해지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손서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 예술 작품이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자 뒤돌아 있던 여인이 그림에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진 속 무용수들이 승강장을 무대로 춤사위를 펼칩니다. 이렇게 작품에 카메라를 대고 앱을 실행시키면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움직이는 영상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AR 기술입니다. 이미지 인식 플랫폼이라는 곳에 해당 이미지를 얹히고 그 이미지와 연동된 작품들을 연결하는 식으로 구현해 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늘로 향하면 구름처럼 글씨가 떠다니고 빌딩 위로 로봇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 미술관을 가지 않고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며 마음대로 감상하고 붓터치와 물감 균열까지 생생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도 바로 전송하는 5G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AR 콘텐츠가 가능한 범위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5G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려면 콘텐츠 사업자가 어떻게 네트워크와 최적화되게 생태계를 구축할 거냐가 가장 중요해요. 예술 작품이 증강현실이라는 첨단 기술을 덧입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국정감사 후반전 조국 대전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일과 1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법무부 국감은 아예 조 장관 출석 자체가 공방거리가 될 태세이고 이틀 뒤 목요일 대검 국감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검찰이 주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앞서 전해드렸죠. 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18일 금요일입니다. 앞으로 법적 공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는 1.5%죠. 지난 7월 한 차례 금리를 낮췄는데 여전히 경기 상황이 안 좋은 데다 물가 상승률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모레 15일 평양에서 북한과 맞붙습니다. 29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데 좀 더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